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과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 제국주의 정책 결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식민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편을 갈라서 이제 싸웠죠. 그래서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대결하다가 한판 붙은 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국주의 쟁탈전에 그죠? 식민지 쟁탈전의 연장성산에서 전쟁이 났고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 이제 1절은 1차 대전의 경과, 그리고 2절은 그 영향에 대해서 하는데 1차 대전의 경과는 첫째, 대전의 발생, 그리고 이제 전쟁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해상전투이고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상전투는 독일의 해상봉쇄작전, 그리고 이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러시아는 혁명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전쟁의 양상이 총력전입니다. 전방 후방 따로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전 양상, 탱크나 뭐 비행기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국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절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경과를 살펴보면 이제 대전의 발생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제 계기는 유럽의 화약고라 불렸던 발칸반도에서 이제 이 범슬라브계와 그죠? 범게르만계가 충돌합니다.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고 있었고 1914년에 6월 8일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페르디난드 부처가 이제 그죠? 부부가 암살당합니다. 암살자는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 청년 가브리엘로 프린시프예요.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이제 발표합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아까 가브리엘로 프린시프를 재판을 해야 되죠. 살인을 했으니까. 요 재판하는데 오스트리아 관리가 가서 이제 이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르비아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그러면 우린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비아도 오스트리아 전전포고하고 세르비아를 밀었던 뒤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밀어줌으로써 그죠? 세르비아를 위해서 참전함으로써 오스트리아가 러시아가 붙게 되고 그죠? 그 러시아를 위해서 프랑스가 개입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독일이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전이 이제 확대된 거예요. 자, 이때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이제 그죠? 이제 보냅니다. 그죠? 통첩을 보냅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상의한 후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독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습니다. 백지수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기업체 회장이 그죠? 뭐 돈이 엄청 많아요. 저희 애인한테 수표를 한 장 주면서 이 수표에는 그죠? 네가 자기 사인만 해주고 네가 그죠? 100억을 적든 10,000억을 적든 막 그죠? 네 마음대로 적어 넣으라는. 이게 백지수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대해서 너가 오스트리아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우리 독일이 밀어주고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막 오스트리아가 막 독일을 믿고 기곤만장해가 세르비아하고 전쟁을 해버립니다. 그 러시아가 공격할 줄 알아요. 왜? 독일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백지 수표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1차 대전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누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이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이 백지 수표를 줬기 때문에, 화이트 체크를 줬기 때문에 이거 믿고 오스트리아가 막 기고만장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지 수표를 준 독일이 1차 대전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역사 해석을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세르비아인데, 그죠? 세르비아는 원래 이 바다가 없어요, 그죠?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요 나라가 있다, 그죠? 요 나라. 요게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어요, 그죠? 요걸 먹으려고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차지해 붙죠. 그리고 또 알바니아, 그죠? 알바니아를 먹으려고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또 병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에 대한, 그죠? 반감이 너무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지원해서 알바니아를 독립시켜버려. 그래서 세르비아 악기를 계속 오스트리아가 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황태자 암살 사건이, 그죠? 저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1차 대전 이전에 이 러시아는, 그죠? 세르비아가 슬라브족이에요. 몬테네그로도 그렇고, 자기 슬라브족을, 같은 민족의 슬라브족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키는 뭐 지금까지 전쟁에서 영토를 너무 많이 뺏겼죠. 그래서 이제 제후제 열강들이 막 뺏어가니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터키가 아무도 안 뺏어간 나라가 있어요. 그게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인데,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막 오스만 터키를 막 지원해 주니까, 얘는 뭐, 그죠? 지금까지 자기 걸 빼앗아간 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그죠?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들어버린 거, 그죠? 들어서 1차 대전에 이제 가담합니다. 자,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 독일의 진출 방향이, 러시아의 진출 방향이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중해로 진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흑해 함대가 있는데, 흑해 함대가 이쪽으로 보스포러스 다다넬스면 요거 통과해야 돼. 근데 여기 이제 터키 땅이니까 이걸 터키가 막아요. 못 도고 있어요, 그죠? 못 도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독일, 오스트리아도 이렇게 남진하고, 그죠? 또 러시아도 이렇게, 그죠? 지중해 진출하고. 그리고 러시아 플러스 세르비아는 이제 범슬라브. 그러니까 이제 이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같은 범슬라브족이라는. 자,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이제 범게르만주의고, 이들이 이제 이 열강에게 이제 침탈당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를 지원해 줍니다. 그죠? 지원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사라예보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인, 그죠? 이제 암살당합니다. 그죠? 암살당합니다. 이제 저격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전쟁합니다. 세르비아를 미는 것은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미는 것은 프랑스고, 러시아를 미는 게 영국이, 그죠? 오스트리아를 미는 게 독일이, 그죠? 독일이요. 그리고 요 한편이 누구냐면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막 입장이 모호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편을 갈라서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죠? 프랑스 젊은 대학생들을 이제, 그죠? 젊은 학생들을 이제 군대 징집했는데, 베를린이, 그죠? 베를린. 베를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부, 그죠? 굉장히 엄청나게 막 즐거워하는 표정. 전쟁 막 한 보름만 독일하고 전쟁한 독일한테 이기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리를 향해서, 그죠? 그죠? 보름이나 한 달쯤 프랑스와 전쟁하면 파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되돌아오겠다. 이 독일의 젊은이들. 베를린에서, 그죠? 이제 이 프랑스 쪽을 향해서, 그죠? 파리에서는, 그죠? 독일 쪽을, 국경선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이제, 그죠? 아직 사복 입었죠. 그죠? 군대 가서 징집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소 받기 전에 막, 이거 완전히 군대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1차 대전 도중에 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어요. 다 전쟁돼서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 1차 대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전이 발생하는 것은, 자, 8월 1일 날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8월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면, 자, 사라예보에서 황태자를 암살한 게 6월 28일이죠. 그죠? 1914년 6월 28일이고, 그리고 이제 총동원, 이 선전포고를 한 게, 그죠?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게 8월 1일. 그러니까 6월 24일, 그죠? 그래서 8월 1일까지, 그죠? 한 달 넘게 남았죠. 요 사이에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나 안 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1차 대전의 전쟁 책임하고 누가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8월 3일에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영국은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공격하자 참전을 결정합니다. 터키와 불가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 측에 가담합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일본, 미국은 연합국 측에 이제 가담하고, 그 이제 동맹국 측은 4개에 불과해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죠. 물론 이제 불가리아도 있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나중에 빠집니다. 연합국은 이제 엄청나게 많죠. 자, 터키가 독일 편에 듭니다. 터키가 독일 편에 들고, 근데 터키는 인구가 많아요. 국가가 굉장히 넓어요. 터키 영역 내에는 인구는 2억 명에 달하는데, 영국은 이제 동지 중에, 그러니까 이 터키가 이제 영국, 그리고 독일 편에 드니까 영국은 이게 그죠? 망해간 터키를 완전히 막 갈라 먹으려고 작정합니다. 영국은 동지 중에 수에즈나 이집트, 페르시아만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을 병합하고 이집트를 보국으로 만들고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원래 터키 땅이,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독일 편에 드니까 이제는 영국이 노골적으로 이들 지역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식민지로 만들거나 병합해 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전이 전개되는데, 자, 이제 요 파란색 연합군,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독일 편인데 연합국 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배신 땡겼죠. 그죠? 배신. 그리고 알바니아, 그죠?
그리고 이제 동맹군은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투르크. 그리고 이 라인이죠. 그죠? 3B 라인이죠. 그죠? 3B 라인. 베를린, 그죠? 바그다드, 그죠? 이런, 이제 이 3B 라인이죠. 그죠? 3B 라인. 물론 이제 알바니아는 중립국이고, 덴마크 중립인데 별 의미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황색과 요, 그죠? 요 색깔. 연합국과 동맹군이 한판 붙습니다. 주 전장이 요 탄넨부르크, 그리고 여기 이제 서부전선, 그죠? 서부전선. 해상에서는 이제 요 덴마크 북부, 노르웨이, 여기서 이제 해전이 벌어집니다. 터키가 참전하는 것을 살펴보면, 원래 터키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역이 이렇게 넓었다, 그죠? 이렇게 넓은데 이게 자꾸 줄어들었죠, 그죠? 줄어들어. 이제 이 1차 발간 전쟁 때는 이렇게 줄어서 이제 요 정도 영토 요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발간 전쟁 이걸 빼앗겼죠, 그죠? 빼앗김. 그리고 알제리도 이제 프랑스에 빼앗기고, 리비아도 여기 트리폴리는 이탈리아한테 빼겠죠, 그죠? 이집트는 영국한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터키가, 그죠? 투르크가 독일 편에 서니까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열강이 합법적으로 마음 놓고 이 터키를 전쟁이 끝나면 분할해서 나눠 가지려는 계획을 짭니다. 자, 이제 오토만 터키가 1870년까지 이 알제리 빼앗겼죠, 그죠? 프랑스에, 그죠? 그리고 리비아 이것도 영토를 이제 이 1차 대전 이전에 영국에게 빼앗겼죠, 그죠? 1914년에 리비아는 이제 이탈리아한테 빼앗겼고, 1914년에 영토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렇게 돼,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전쟁에 독일 편에 들었다가 이제는 다 빼앗기고 터키는 이제 1차 대전이 여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가 독일 편에 드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이제는 터키는 뭐 완전히 이 전쟁이 끝나면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비밀 이 터키 분할 3차 1차, 2차, 3차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비밀 협약을 맺어요. 이게 이제 1915년 3월인데 러시아로서는 터키에 승리할 경우에 흑해를 러시아의 호수로 만들고, 흑해가 이제 이 3분의 2가 터키 땅이고 요 북쪽이 조금이 이제 러시아 땅. 근데 이거를 아예 러시아의 호수로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야심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보스포러스 해비, 그죠? 흑해와 그리고 다다니엘스 해비 있어요. 이거를 자유롭게 통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배가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인 터키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땅을 배가 마음대로 다니면 이거는 말이 돼요? 그 나라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1차 비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영국은 아라비아에도 회교도 국가를 만들고, 페르시아를 오늘날 이란이, 그죠? 오늘날 이란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그죠? 영국에 편입시킬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비밀 협약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완전히, 그죠? 비밀리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터키 분할 협약을 맺습니다. 1915년 4월 런던에서 체결된 비밀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불은 프랑스에 불란서죠. 이탈리아가 지중해 세력 균형에 이익을 가질 것과, 그죠? 터키 분할의 경우 그죠? 아다리아 주에 대한 안탈리아의, 그죠?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요들 영불로 삼국이 터키의 영토 위에 단순한 세력 범위를 인정할 경우
이탈리아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리비아에서 터키 황제가 가지는 일체 권리와 특권을 이탈리아에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어떻게 해요? 독일 편에 섰다가 영국과 프랑스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배신 땡긴 거예요. 그죠? 왜?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과 프랑스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는 거죠. 안 지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분통이 터져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때 또다시 독일 편에 붙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탈리아가 지중해 세력 2차 터키 불안은 주로 이탈리아를 챙겨주려는 거죠. 그리고 아달리아 주에 대한 그죠? 안탈리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탈리아 요거 이탈리아의 그죠? 이탈리아의 권. 그러니까 아달리아 주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안탈리아고 여기가 아달리아 주예요. 이거 터키 사실 심양문데 여기 이탈리아가 이제 그죠? 이제 전쟁 끝나면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고 이탈리아의 이 영토를 떼줄, 완전히 남은 나라 영토를 떼주겠다는 거예요. 떼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만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터키 영토를 이렇게 비밀리에 막, 그죠? 떼어주기로. 이거는 그리스에 이렇게 떼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게 떼어주기로 합니다. 이건 이제 영국으로, 그죠? 프랑스, 그죠? 그러면 이 비밀 협약대로 되면 전쟁이 끝나면 터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줄을 정말 잘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또 3차 분할합니다. 영국과 불란서 러시아 사이에 사전오프 팔레그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아시아 터키의 동부는 러시아령이 되고 바그다드를 비롯한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영국령, 그리고 시리아 연안과 킬리키아는 프랑스령, 트랜스 요르단, 그리고 중부 메소포타미아는 영국의 세력 범위, 시리아 내부와 모술은 프랑스의 세력 범위,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은 영불로 공동 관리,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남부인 아달리아주에 7만 평방미터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방금 살펴본 게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이, 그죠? 설명한 것. 프랑스, 요게 프랑스죠, 그죠? 프랑스, 그죠? 자, 영국은 여기, 그죠? 그리스는 요거 떼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떼주겠다. 이탈리아에게는 아달리아, 그죠? 이게 이제 700만 평방킬로미터 이것들을 주겠다는 거죠. 이탈리아. 그죠? 요 색깔이죠. 그죠? 요게 이제 방금 말한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죠? 남부인 아달리아주의 7만 평방킬로미터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죠? 반도의 남부에 있는, 그죠? 이걸 이제 이탈리아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독일에서 떼어내서 연합국 편에 이제 들게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이거 뭐 1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는 정말 국력이 좀 약한 나라예요. 자, 이제는 이제 이 서부 전선을 살펴보자는 거죠. 그죠? 서부 전선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제 이 1차 대전 때 전선이, 그죠? 몇 개 있죠, 그죠? 그 서부 전선 있고, 동부, 러시아 쪽, 동부 전선. 그죠? 그리고 또 터키 쪽, 갈리폴리 전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상 전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독일의 이제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죠? 나폴레옹, 어, 자, 나폴레옹이 아니고, 여기서는 독일의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슐리펜이 누구냐면 독일의, 그죠? 참모 총장이. 이 사람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점령하는, 그죠? 이 계획을 짠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슐리펜이라는 참모총장의 이름을 따서 이제 슐리펜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중립기 벨기에로부터 프랑스를 침입해서 6주 이내에 프랑스를 제압하고 그리고 서부 전선의 승리를 얻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부로 힘을 돌려서 러시아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1913년 9월 초에 이 계획은 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파리에서 이제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이 없이 곳까지 막힘없이 진군했는데, 근데 기본 목적의 달성에는 실패합니다. 이까지 진군은 쉽게 했는데 프랑스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프랑스 군대 괴멸되니까 후방이 이제 프랑스 쪽은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독일의 프랑스 쪽에 있는 군대를 러시아 쪽으로 돌려서 러시아를 괴멸시키고, 그죠? 1차 대전에서 승리하겠다. 요거만 한두 달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런데 이제 이 슐리펜계의 기본 목적이 뭐냐면 프랑스 군대를 괴멸시켜야 되는, 무력화시켜야 되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괴멸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항복도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완전히 소강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슐리펜 계획을 보면, 자, 이제 여기가 라인가, 이게 독일이죠, 그죠? 독일이 전선까지 이제 철도를 깔았어요, 그죠? 철도를 깔고 독일 군대를 5개의 부대로 나눠요, 그죠? 자, 요렇게, 그죠? 파리 쪽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 프랑스는 독일이 막 군비를 1차 대전 전에 증가하니까 독일에 대비해서 여기에 막, 그죠? 국경선에다가 막 엄청난 군대를 투입한 거예요, 그죠? 방어선을, 진지를 막, 그죠? 토치카를 구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룩셈부르크, 벨기에는 중립국이에요, 그죠? 독일이 중립국은 안 침략 안 하고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요. 여기만 지킨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했나 하면 이 프랑스의 방어선을 아예 손도 안 대고 이쪽으로 돌아서 공격하는 거죠. 돌아서 여기 있던 프랑스 주력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슐리펜 계획인데 여기서 한 달 이내로, 그죠? 6개월 이내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반이죠, 그죠? 6개월이 아니라 6주 이내로 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죠? 끝나면 이 군대를 빼내려서 러시아를 정복하겠다, 그죠? 러시아를 정복하겠다는 게 이제 슐리펜 계획의 핵심이에요. 근데 슐리펜이 계획을 짜기를, 자, 이 러시아의, 그죠? 서부 쪽에 군대를 7을 두고, 또, 그죠? 러시아 쪽의 군대를 1의 비율로, 7대1로 이제 이렇게 군대를 배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동작이 늦어서 이제 동원령이 하는데, 그죠? 몇 달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부 전선에 군대를 집중 투입해서 프랑스를 괴멸시키고 이 군대를 이제, 그죠? 러시아 쪽으로 돌려서 러시아를 괴멸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슐리펜 사람이라는 참모총장이, 그죠? 계획을 짰는데 이 슐리펜이 1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 된 사람이 몰트케, 그죠?
몰트케가 참모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소심해요. 그 러시아가 빨리 군대를 동원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떠냐면 이 독일이 이렇게 군대를 동원할 때 여기 있는 군대도 7이고 여기 있는 군대도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이 진군할 때 요거는 우측이고 그죠? 요거는 좌측이죠. 그죠? 우측에 군대를 보내서 신속하게 여기 이제 프랑스 군대가 여기 있으면 이 군대 뒤통수를 치겠다는 거죠. 뒤통수를 치겠다. 그죠? 뒤통수를 치겠다. 이게 실패한 계획인데 몰트케가 참모총장이 딱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군대를 그죠? 여기 있는 동부전선에 있는 2개 사단을 러시아로 빼돌려버렸어요. 러시아가 겁이 났어. 이 전력이 약하다 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7대 1의 군사비례인데 이걸 3대 1로 바꿔버린 거예요. 3대 1로. 우측, 그죠? 이쪽으로 진군하고 이게 오른쪽이죠. 그죠? 우측 3이고, 그죠? 좌측이 1로, 그죠? 이렇게 이제 군대, 그죠? 군대 비중을 3대 1로, 그죠? 약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게 약화되니까 이제 프랑스 군대도 독일에 막, 그죠? 정식으로 전면, 그죠?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부전선에 묶여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서부전선 병력을 러시아 쪽으로 모두 다 끌고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4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동부전선의 군대가 7이라면, 그죠? 이제 이 서부전선 군대 비중이 7이라면 동부전선 1이고, 그죠? 또 여기에 이 우측 라인이 7이라면 이 좌측도 1이에요. 그죠? 7대 1을 좋아해요. 그죠? 실패.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3이 되고 1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약화됐다는 얘기. 그죠?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통수 치는 군대가 강해야 되는데 이게 약화돼 보니까 프랑스군이 이제 반격을 가하니까 이제 이 4년 동안 계속 참호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슐리피엔이, 그죠? 슐리피엔이. 이 사람이 몰트케는 소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가 서부전선 7, 동부전선 1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슐리피엔 계획의 우측이 7이고, 그죠? 좌측이 1이었는데 이걸 3대 1로 바꿔버린 누가? 몰트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극도로 약화됩니다. 서부전선에서 독일의 슐리펜 계획을 짰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차질이 생겨요. 러시아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동원령, 그러니까 러시아도 미리 전쟁을 준비 안 했겠어요. 빨리 이제 동원되니까, 독일은 러시아는 전쟁될 줄 알고 서부전선에 집중했다가 서부전선이 이기고 동부전선에 깔렸고 했는데 이 서부전선에 이걸 빨리 못 끝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총동원이 다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개 사단을 동부전선 러시아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 이제 서부전선의 전력이 약화되고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의 조프르 장군에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슐리펜 계획이 실패합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해협, 항구를 점령합니다. 영국군 병력과 물자의 수송 및 보급 차단에도 실패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조프르 장군이에요. 이제 슐리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아까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죠, 그죠? 계속 자, 이렇게 올 때, 이제, 이 뒤통수를 치자는 거예요. 자, 마른 지역이 이제 주된 전장이 됩니다.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의 조프르 장군에게 패합니다. 그죠? 여기서 프랑스의 조프르 장군에게 패합니다. 그죠? 여기가 파리죠. 그죠? 파리 지역에서 프랑스의 조프르 장군에게 패배를 합니다. 자, 40일간 프랑스를 공략했는데 우익과 그죠? 실패한 라인이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우익, 그죠? 요게 좌익이죠. 그죠? 요 사이에 군사력별이 원래 여기 7이고 1이었는데 이걸 이제 몰트케가 이 지역에 실패한 계획의 약점이 뭐냐면 여기 프랑스 군인데 프랑스를 뒤통수 치지 않는데 뒤통수 치기 전에 이 군대가 독일을 쳐버리면 안 되죠. 그죠? 이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이. 오히려 또 뒤통수를 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7이고, 1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몰트케가 3, 1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군과 2군 사이에, 그죠? 40km의 공백이 생깁니다. 자, 이제 슬리펜 계획의 약점이, 그죠? 1군과 2군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죠? 좌익과 우익 군사력 비율이 7대1에서 3분의 1로 줄었죠. 그죠? 줄었다. 그리고 실패한 계획 자체가 경직돼 있어요. 플랜 B가 없어요. 여러분들 플랜 B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A라는 계획을 추진했다 안 되면 계획을 바꿔야 되죠. 그거 바꾸는 게 없어요. 실패한 계획이 안 되면, 실패하면 독일은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 프랑스 제압에 6주간, 한 달 반이 소요 예상인데, 그러나 벨기에가, 독일은 벨기에는 그냥 통과할 줄 알았는데, 벨기에가 저항해서 여기서 막 서너 줄을 소모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개입을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타 부처와 소통이 부재해요. 이제 이 참모 부서, 그죠? 국방부. 이게 이제 실패한 계획은 총참모부의 독단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려면 외무부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점령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점령한지 전쟁 목적이 없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왜 싸운지도 모르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이제 이 실패한 계획을 통해서 독일이 얻으려는 게 뭔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의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병참의 암호. 그러니까 이 이제 실패한 계획이 이렇게 와보니까 이 신속하게 진격하게 돼. 병참이 못 따라오는 거죠. 몇 달. 이런 병참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공격하는. 병참이 제대로 공급 안 되고 프랑스의 재빠른 병력 배치 뜻밖의 이제는 참모전이 막 4년간 계속 지루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정치의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전승 아니면 전패라는 제로섬 마인드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눈부신 전격전은 없었고 전격적으로 팍, 그죠? 신속하게 막 공격하고 이거 별로 없어요. 선제 동원의 이점도 별로 없고, 이제 당시 유럽의 전가 군사 기술이 방어에 유리했다. 근데 독일은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대포나 기관총, 그죠? 이런 걸로 갖고 왔는데, 이게 방어에 유리해요. 그 프랑스 방어하는 프랑스나, 그죠? 영국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전술이나 기술이나 지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모전이 1914년 11월부터 4년 동안, 그죠? 이게 이제 영불해협이죠, 그죠? 영불해협까지, 그죠? 스위스 쪽에서, 그죠? 스위스 국경지대에서 이게 이제 얼마냐 하면 760km, 760km. 760km에 걸쳐서, 그죠? 스위스 국경지대에서, 그죠? 영불해협까지 이 서부 전선이
이게 이제 서부정선이 이렇게 형성되었어. 그죠? 서부정선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었어. 그죠? 이렇게 형성되었어. 서부정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전투가 손무전투, 베르덩전투, 그죠? 베르덩전투. 이러한 전투들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참모를 팠는데, 그죠? 이런 참모를 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나와요. 이걸 그러면 이제 이 펌프로 빼돌려야 되는데, 이 전쟁하느라 물을 못 빼는,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물에 이렇게 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전부 동상에 걸려가 6만 5천 명이 발이 이제 썩어서 이제 사실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총을 쓰고 방독면을 씁니다. 독가스에 대비해서. 자, 이제 참모전에서 엄청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죠? 구석에 습기가 찼는데 물기 있는데 여기서 침대를 놓고 자니까 독감 걸리고 뭐 대책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참모전에서 이제 주요 전투가 베르등 전투와 손모 전투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독일 침공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동부 전선에서 힌덴부르크 장군이라는 사람이 동부에서 러시아를 대파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